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연 이틀째 하락세로 진행이 된 모습인데요. 자, 이번엔 장 막판 시점에서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약간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지표가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개인 소비지출의 가격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만들었다 이런 소식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웠는데, 또 유가는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어떤 재료 속에서 뉴욕 증시가 이제 갈 길을 잃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우절 같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상폐 위기에 놓여있는 쌍용차를 쌍방울그룹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좀 생각해보면, 자, 속옷 회사가 자동차를 인수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광림이라는 특장차 회사가 이 쌍용차의 인수를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MSCI와 코스피 200이 전기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편출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이제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과연 근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또 이런 논란도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자, 오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만우절이죠. 갑자기 성투사가 못생겼어요. 네, 성투사 보기 싫어요. 뭐 이런 것들 다 만우절 거짓말이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에 항상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1.5% 하락이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5%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뭐 썩 좋지는 않죠. 근데 이게 그 낙폭이 확대된 부분이 장 막판 시점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 막판에 밀려나는 것은 다음날까지도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죠. 사실 이제 장 초반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슬금슬금 빠지다가 장 막판에 훅 밀려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뭐 재료의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은 이제 성장주, 기술주 쪽 움직임이었으니까 그쪽 부분,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부담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와 같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경제지표 관련한 내용이었겠죠. 자, 일단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다. 뭐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뭐 가격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지출과 연결된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과 연결된 그런 지표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네, 5.5%가 예상치였는데 지금 5.4%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낮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높다. 자, 지금 1983년이래요. 이때 이제 그 5.5%를 한번 기록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4%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시점들하고 지금 요즘에 기록갱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경제지표 보시면 뭐 물가가 사상 최대치다, 뭐 이제 자료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우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차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겠죠.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연차보다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가가 지금 다시 7%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고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원유를 배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오펙 같은 경우에서도 증산량을 더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유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이제 고립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러시아 고립에 대해서 또 러시아도 한 가지 카드 내놓은 게 있잖아요.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안 하면 공급 계약을 파기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루블화 결제 안 할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도 가스 안 줄래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거든요. 이게 누가 죽냐는 치킨 게임 같죠? 네. 지금 러시아도 궁지에 몰릴 대로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서방 국가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몸부림을 좀 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방 국가도 그만큼 고통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좀 뒤로 뽀찌를 계속 챙기는 애들이 누구냐면 미국이죠. 미국이 은근히 또 전쟁을 부추겼던 이유가 있잖아요. 러시아와 유럽 간의 이런 그 가스 공급이라든지 또는 유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방해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에 끼어들고 싶어서 이제 유럽과 러시아 간의 어떤 사이를 안 좋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전쟁 부추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 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회사들 그 중에서 이제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유전이 놀고 있으면 뭐 벌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이제 무슨 속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유럽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장 큰 피해고요. 이제 전쟁을 부추김을 따라서 약간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좀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입속을 좀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요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러시아가 전쟁 이후에도 제재를 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전쟁을 끝내나 안 끝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냥 LIC 모르겠다. 더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적당한 선에서 좀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한동안 안도 랠리를 보이긴 했는데 이틀 연속 빠지니까 악재가 연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그래서 또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냥 뭐 끝났다. 이런 얘기 하더니 내려가니까 또 걱정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밀렸네요. 아유, 걱정해야죠. 주가 올라가네요. 걱정 마세요. 따라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질 것이다. 근데 올라갔어. 그럼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 뭐 괜찮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점을 보러 누가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딱 보자마자 어쭈 이놈의 새끼 너 어렸을 적에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그랬더니 이 들어간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없는데요? 그런 게 왜 있지?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있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인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게 별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지금 시장에는 이제 뭐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악재들 그런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멋진 안도 랠리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해소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일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뭐 협상을 다시 온라인으로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뭔가 진전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는 하는데 뭐 그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상황들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진정세를 좀 보이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원재료 가격 인상이 굉장히 큰 문제였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원래 높았었는데 연준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황들이 더
악화가 되면서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 네, 이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상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동성은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상승만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이제 또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구세주처럼 등장한 애들이 이제 쌍방울 그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지금 에디슨 모터스로의 인수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아주 그냥 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인데, 에디슨 모터스도 지금 네, 쉽지가 않아요. 에디슨 EV가 지금 감사 의견 거절이었던가요? 그래서 의견 거절 나와서 상패에 몰려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좀 쌍용차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쌍용차야 뭐 지금 자본 잠식에 나가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회계법인이 뭐라 그랬냐면, 쌍용차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든다. 회생 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 여부와 회생 계획 인가 전 M&A 및 인가 후 회생 계획 안의 이행을 포함한 어쩌고저쩌고 전부 다 불확실성이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인수합병이 안 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팔려가는 입장에서는 이 사가는 쪽에서 다 책임져 줄게 라고 한다라면 뭐 별 문제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상장 폐지 관련한 개선 기간을 지금 올해 4월 14일까지로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 의견에 대한 어떤 거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사들이는 사람들을 찾는 거, 재인수, 그러니까 재매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에디슨 모터스 말고 새로운 어떤 주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상장 폐지를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쌍용차를 사는 것이 과연 이득인 기업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아무리 이제 시너지를 만든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쌍용차를 하려면 말이에요. 자본 잠식이니까 감자 대규모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감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좀 구조 조정도 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인원 감축 당연히 필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돈도 없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 이런 것들, 이 막대한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외제차 같은 거랑 똑같으면 돼요. 가끔씩 이제 카푸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외제차를 구입을 할 때 차 가격만 고려를 많이 하잖아요. 차 가격만. 뭐 벤츠 아니면은 뭐 BMW 요즘에 이런 거는 카푸어라고 안 하나? 네, 더 비싼 거 뭐 있어요? 람보르기니. 네. 나 비싼 차 잘 몰라서. 네. 아무튼 이거 비싼 스포츠카가 있어요. 차 가격 7천만 원밖에 안 하네? 8천만 원밖에 안 하네? 살 수 있지. 살 수 있어. 그죠? 외제차 살 수 있잖아요. 5, 6천 정도 하는 거 할부로 그냥 쭉 긁어가지고 사면 사는데, 문제는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죠. 유지비.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예요. 차 가격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존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사치 품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아예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다라면 자신의 어떤 범위 안에서 이런 어떤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스포츠카 멋있어요. 살만해. 내가 지금 모은 돈이 한 1억 있어. 그러니까 스포츠카 하나 살 수 있어. 1억 주고 스포츠카를 샀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보험료도 엄청나게 뛰죠. 스포츠카니까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험료에 기름값에 또 차를 가지고 다니면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부터 해서 어마어마하죠.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쌍용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는 거야 살 수 있죠. 한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면 살 수 있어요.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것을 사고 나서가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도 해야 되고, 사긴 샀는데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감하게
쪽에 뛰어드신 분이 있죠. 바로 쌍용차 인수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누가 지금 그 쌍방울 그룹이에요. 둘이서 쌍씨 형제인가? 네, 하여튼 쌍쌍바 같은 그런 거네요. 이제 쌍방울 그룹에 이제 광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림이 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방울 그룹에 이제 이 덩어리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야 빤스 회사가 무슨 자동차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게 약간 그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데 광림이라고 한다라면은 약간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특장차이기 때문이죠. 지금 광림 같은 경우는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장차, 전기공사용 특장차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절반 정도, 네,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뭐 크레인, 뭐 이쪽 부분에서도 점유율이 제법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특수 자동차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특수, 뭐, 특장차죠, 특장차. 네. 이 특장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제법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쌍용차와 같이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쪽에서의 어떤 시너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광림이라는 이 기업이 특장차 기업인데 그동안 M&A 행보를 좀 보니까 이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뭐 쌍방울, 비비안 뭐 이런 쪽의 지분을 샀어요. 이게 이 자동차 회사가 이제 그 자동차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요? 하여튼 특장차 회사가 빤스 회사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 또 그다음에 광학회사, 필름 뭐 이런 나노스 같은 기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광림이 이야기하는 다른 그 그룹 내의 다른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그룹 내에 있는 뭐 쌍방울이나 비비안이나 뭐 나노스나 IOK나 뭐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나노스하고 IOK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 기업들의 재무 상황도 좋지가 않아요. 나노스 같은 경우는 2018년이었습니까? 19년이었습니까? 그때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제 산소호흡기 뛸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또 끌어들이고 야 이거 좀 애매하지 않냐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그 광림, 쌍방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기업, 이 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 자체의 재무제표가 그다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부각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어떤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그룹을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성장한다, 뭐 돈 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실을 다져서 자기네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을 더 키워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싶은 상황인데 이러다간 다 죽어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오징어 게임이었나요? 이러다간 다 죽어 뭐 그거 인가 아닌가 싶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시간에서는 이제 상한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주가 상승률이 빵빵 튀어나갈 것 같긴 합니다. 뭔가 이제 시너지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 하한가가 떨어졌는데 안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쪽 SM그룹이죠. 그쪽은 이제 쌍용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안 한다. 그리고 뭐 인수전 뛰어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쌍용차를 사는 것이 정말로 이득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쌍용차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쌍용차를 사는 것이 과연 이득일까? 사가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얘기죠.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현대차가 왜 인수를 안 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뭐 투자자들의 마음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네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MSCI 코스피 200 전기 변경을 대기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MSCI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주기마다
이 편입된 종목들을 바꿔요. 그래서 이 정기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게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거나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구성을 그 그룹이라 해야 되겠죠. 그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 자금들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쫓겨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새롭게 이사가 들어가면 원래 있던 애들 중에 쫓겨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쫓아내면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새로운 애들을 매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쫓겨나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쪽에서는 매수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 MSCI에 들어가는 그 종목들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이제 KT. 요즘에 KT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KT. 좀 달라졌어요. 옛날 KT가 아니야. 한국통신으로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건가 봐요. 요즘에 KT가 많이 그래도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이 이제 이 신규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판단해 보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둘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중공업 관련주들도 뭐 조선 쪽 관련해서 사업을 본다라면 그렇게 어두운 부분은 아니죠. 물론 지금 튀어나갈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업황이 지금 튀어나간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경기가 조금 더 많이 좋아져야지 이 해운 쪽이라든지 조선 쪽이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KT 들어갈 만한 애들이 좀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의아하거나 뭐 이거 아닌지 않나라는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당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MSCI에 뭐 꼭 편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후보군이다 뭐 그렇게 거론이 되었다 이것만으로도 기업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코스피 200으로 들어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막 쥐어 터지는 거 보셨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공매도가 코스피 200, 그 다음에 코스닥 150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에 있는 게 오히려 나쁜 거 아니냐,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FNF, SD 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일진 하이솔루스, K카,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좋은 것들은 일단 공매도에서 좀 자유로워야 되겠죠. 즉 공매도에서 자유로우려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거나 바닥을 기어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뭐 공매도 때릴 게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들어가자마자 쥐어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K카 같은 경우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려고 대기 중인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이제 보호열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하고 결탁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J, CGV, 부강약품, S&T 모티브, SKT 디스커버리, 현대홈쇼핑, 쿠쿠홀딩스, 풍산, 넥센타이어 등은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빠져나오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가가 오히려 큰일 나면 공매도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이라는 그 선이 당연히 뭐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이제 뭔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이거 들어가는 거 반대세라고 생각이 좀 굳이 뭐 이게 꼭 명예나 타이틀이나 뭐 이런 거 굳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굳이 정치를 꼭 해야 되겠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겠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못 하려고 그렇게 욕 먹는 짓을 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굳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서 공매도와 싸워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나오라고 공매도 안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전면 개방이 돼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다 공매도가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공매도, 나오면 공매도 못해 이렇게 된다면 굳이 코스피 200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오는 쪽이 호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이렇게 정기 변경에 따른 어떤 움직임들은 패시브 자금 그 다음에 뭐 편출에 따른 그런 이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재료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일단은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살짝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많이 올라간다라면 그 올라가는 부분들이 연속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길 바라고요. 상패 위기에 있는 쌍용차를 쌍방울 그룹에서 인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광림을 이제 내세워서 시너지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광림이 이제 쌍방울 그룹 내에 있는 다른 계열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죽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나 이게 지금 너무 조금 걱정이 되는데, 물론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과연 득인가 실인가 요것부터 따져봐야 되겠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잘못하가는 진짜 카푸어 될 수 있습니다. 쌍용차 자체가 자동차니까 카푸어 될 수 있다. 야, 이거 괜찮은데? 네. 그 부분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MSCI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변경에 따른 종목들 편출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MSCI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맞는 의미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 부분입니다. 네. 자, 책 한 곡지 읽겠습니다. 시장 흐름과 시세 변동을 시시각각 체크할 필요는 없다. 기업 가치가 그만큼 자주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죠.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또 갑자기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단기간의 악재에 따른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이걸 감자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라든지 그 등등의 어떤 악재들, 아니면은 무상증자라든지 등등의 어떤 호재들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 이런 호재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주가 올라간다 그러면 뭔가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의미도 있죠. 뭐가 실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면 무슨 테마를 탔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갑자기 10배 올라간다, 20배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의 어떤 그런 과도한 어떤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네, 약간 주말이기 때문에 변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아침에 떨어지고 시작하면 더 낫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안 좋게 시작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떨어지면 일단은 관망세에 들어가셨다가 오후에 회복하는 모습 보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첫날 단추 잘 깨가지고 모두 다 웃으면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장중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